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계속해서 500에서 600명대 사이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 정부가 오는 24일,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참여 방역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수도권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를 하는데 이 부산만 2에서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지금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피로감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 정말 못 견디겠다는 입장인데 네.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 가도? 근데 사실은 지금 어렵사리 지금 균형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끔가다 다시 600대로 증가하기도 하고 다시 500대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희생과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또 성급하게 풀었다가 또 굉장히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른바 셧다운 수준까지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어서 또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제 이른바 좀 이렇게 밀폐되는 공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에어컨 사용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제 날씨가 더워질 때 좀 확산 가능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섣불리 풀기 어려운 좀 고민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업종별 어떤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1.5m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좀 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어떤 준수를 위해서는 홀이 있는 어떤 이렇게 무슨 클럽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준수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럼 아예 객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는 또 이른바 이렇게 따로 룸이 갖춰져 있는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일부 풀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핀셋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흥시설이라는 이유로 중과세 세금은 다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세금 감면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전혀 보상은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업종별로 이제 구분을 하지만 면적이나 층수에 따라서도 다 이제 방역 환경이 다르겠고 사실 자영업자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배달 중심으로 한 데는 매출이 오른 데도 있고 반면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유흥주점 업주들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못 여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술집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시간 자체 이 제한 시간 자체는 똑같이 하되 우리는 밤 10시 이후에 주로 영업을 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면 우린 장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묘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방역 수칙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만 이 방역 수칙에는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좀 유연하게 저는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분명히 이제 또 전국 유흥업 중앙협의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서울시청 앞에도 가고 경기도에도 가서 시위를 했는데요. 지금 조상호 대변인 말씀한 대로 그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질 입장이죠. 그러니까 식당은 그래도 5인 이상 금지를 했습니다. 식당 영업을 하는데 그런 유흥업소는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1년 동안 사실은 아무런 소득 없이 세금만 내고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좀 핀셋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괄적으로 밤 10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냥 1차 식당이 있고 또 2차로 가는 또 치킨집이나 또 2차로 가는 식당들이 술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예, 데와 똑같은 밥 장사를 식당을 하는 데. 하더라도 그러면 늦게 영업을 시작해서 늦게 끝날 수 있도록 조금 형평성에 맞게 또는 이거 유연한 대응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요구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 당국도 굉장히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또는 업태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방역 수칙의 일반론 원칙을 그대로 준수한 전제하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감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물론 뭐 2차 문화나 음주 시에 마스크 착용 허술함 이런 부분은 이제 이유로 들고 있긴 한데 뭐 좀 다양한 묘수가 필요해 보이고 결국 정부가 지금 손실 보상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거의 국회에서 20개 넘는 법안이 나온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추려봤습니다. 한번 그래픽으로 보면요. 자,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 민병덕 의원 발의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지업종 아예 문을 닫은 건 70%까지 손실을 보상해주자. 제한업종,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되는 건 60%까지. 그 외 일반 업종은 매출 손실 50%까지 보상을 해주자는 거고, 뭐 매출액 기준은 직전 3년 동기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송갑석 의원 발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은 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그래픽 넘어가 볼게요. 자, 이채익 의원 발의한 내용 보면 휴업이나 이제 폐업, 그러니까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휴업, 폐업했을 때 뭐 영업손실 보상하고 대출 이자도 감면해주고 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유예를 해주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안을 보면 뭐 피고용인,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나 뭐 차임, 임차료, 공과금 그리고 금융이자까지 전부나 일부 보상을 해주고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 전년도 70%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직접적으로 금액을 보상을 해주자 뭐 이런 내용 플러스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사회보험료 이런 네. 거를 좀 깎아주거나 유예해주자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느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뭐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 내부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상 부담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주저하고 안 주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이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그 재산권 제한 및 보상을 전부 법률로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실제로 거기에 코로나 발생한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산권 사용 자체를 제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업시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성해 놓은 그 영업시설 자체의 사용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지 합헌적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위헌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부작위 소송을 하게 되면 또 1, 2년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그 심리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네.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이제 금전으로 그나마 일부 위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내수 경제 자체의 기반 토대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국회가 시급히 나서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예산상 소요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방역 금지 조치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정부 예산이 위태로울 수준이다. 그러면 증세를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혜택을 본 업종들도 많기 때문에 특별세금을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그러면 정부가 현재 그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부채 비율이 50% 내외예요.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진국,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진 이후로 각국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편성해서 이런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에 빠져 있는 내수 경기의 어떤 토대를 지키고 있는데 네. 우리만 굉장히 긴축한 형태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예산상 여유가 나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워낙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플로우는 좀 넘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헌적 상황에서 해소시켜서 구제해 줘야지 이분들이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분들 다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황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뒤늦게 찔끔 위자료 주듯이 주면 뭐 합니까? 뭐 시점을 언급할 게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이든
최초에 제안된 그 시점부터 전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틀에는 전혀 이견이 없을 텐데 이 대상 그리고 소급 시점, 뭐 액수,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과 좀 입장차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 손실이라는 것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 명령을 수용하는 바람에 생긴 손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가는 그 손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굉장히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게 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사실은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한 큰 이견은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걸 실행하는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그러면 손실의 차익,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 그 매출 대비 70% 80%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 60% 뭐 50%. 근데 예. 그 매출액을 전년도 매출액을 평균액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행정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누락된 게 많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또 실무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또 기술적인 또 고려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공전되고 있긴 합니다만 정부와 협의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큰 틀의 어떤 원칙적 공감대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실무상에서의 이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술적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 어떻게 잘 객관적으로 타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몇 프로까지 보상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 시점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예산의 비중은 얼마만큼 할 것이고 예산의 부담은 어떻게 또 나중에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헌법적 권리로서의 영업을 해야 될 권리가 침해당해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속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고 정부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론은 좀 뒤에 보도록. 예. 네, 조금만 말씀 보태면 이제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마치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국가의 시혜적 정책으로서의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사업장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영업 폐쇄가 된 게 아니고요. 코로나 확산 방지랑 그냥 공익을 위해서 아무런 코로나19 위험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그래서 문을 닫으신 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국가, 아까 지금 김우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명령을 공공 필요에 의해서 국가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업시설이란 재산권이 제한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상하는 건 시혜적 정책으로 뭐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국가가 배려의 차원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네. 의무적으로 국가의 명령, 공공필요 명령에 수행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손실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실 입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매출액 기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락된 그 뭐 자영업자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입증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의제 입증 방법이라고 그래갖고 5가지 방법을 아예 법으로 규정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매출액으로 자신의 손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임대료나 뭐 기타 세금 이런 것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걸 대체 보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안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만약에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다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치권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좀 짧게 볼 텐데요. 지금 미국 방문 중인 문 대통령 이번 방한 핵심이 아무래도 뭐 백신 확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한 문제가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특히 바이든 행정부 초기고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진일보할 만한 양국 사이의 합의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그 북한 문제를 좀 이제 원활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백신 확보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의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아마
대북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나 틀이 처음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동안은 이제 그런 틀이 제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나올 것이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아마 검토 단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 거기는 이제 여야의 교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렇게 정권이 교체돼도 실제로 그 이제 어떤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그 외교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민주당 주류층의 반발들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그때 이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실제로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네. 클린턴 대통령도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정권 말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공화당의 요청으로 결국 방문 의사를 접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승계를 통해서 과거 육자회담의 틀이든 아직 이런 다자구조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와 지금이 좀 달라진 건 오바마 행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정부였죠. 오바마 행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중동, 특히 이란 문제가 가장 선순위의 문제였다면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그 핵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최선순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조상우 대변인, 제가 질문을 좀 연속으로 드려서 죄송한데 네. 약간 숨 고르시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한국 주재 미국 기업들이 네. 이제 회원으로 한 800개 정도 두고 있는 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네네.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암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재용 사면론 관련 목소리를 냈어요. 특히 반도체를 뭐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문 대통령 방미 시기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좀 담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주한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예, 한국에 있는 미국 뭐 기업, 예를 들면 그렇죠. 파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출장소라든가 지사 뭐 이런 지사라든가 곳인데. 예,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결국 영업 활동의 중심은 한국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 회사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 미 상공회의소를 구성하는 회원들로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야 뭐 지사들의 대표들일 텐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이 한국인이거나 한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계에서 내는 목소리가 큰 크게 차이를 두기 차이가 어렵다. 없고요. 그 부분과의 어떤 인적 교류에 의해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요구라든가 미 행정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좀 성공적으로 그 중에서도 또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려사항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한국 기업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실 건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이재용 회장의 사면론을 언급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 비겁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재용 그 회장이 어떤 전형적인 태도로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위법을 회복하고 앞으로 이제 위법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그 삼성 경영 구조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지 이런 그 이른바 여론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 언론에서 미 경제계도 사면론에 뭐 동참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그런가 했는데 약간 다른 해석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암참이라는 데가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지사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그 기업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가진 단체인데 그 암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내의 기업의 어떤 특수성들 그 반영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또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뭐 비겁한 행위라고 보기는 좀 과도한 표현 같고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가 반도체하고 백신하고 지금 북핵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이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뭐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뭐 굳이 암참의 어떤 국내에서의 저런 의견 표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이 웨이퍼 들고 반도체 서밋이라고 해서 반도체 정상회의 하면서 삼성전자 회장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지금 반도체 패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확실하게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삼성의 직접적이고 아주 확실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저는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재용 회장의 사명까지 연결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라는 거대한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최고 1위의 대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서 좀 한미 동맹 입장에서 직접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아마 일환으로 암참여에서 의견을 낸 것 같고 사면론에 대해서는 뭐 누차 이야기 나왔던 겁니다만 경제계의 입장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 그다음에 또 국민의 법 감정들 고려해서 대통령이 감안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사면론 반대 얘기가 뭐 유전무죄 이 얘기 항상 나왔고 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이제 재판은 이제 시작됐는데 네. 이게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단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그 부분 말고 이제 방금 얘기를 반도체 관련 해주셨으니까 삼성이 항상 뭐 강조한 게 재벌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이재용 개인 회사가 아니다. 그럼 전문 경영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판단하고 좀 이재용 부회장이 그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빨리 판단을 좀 해주시오. 내가 지금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일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수백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 결정 이런 건 사실은 주인이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고 총수가 아니고는 사실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그를 대신해서 지금 CEO로서 활동하고 있는 삼성전자 회장이 사실상의 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수백조에 달하는 미국에 대한 기업 투자라는 것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하웨이라고 중국의 대표적인 이 IT 그룹 기업에 대해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웨이 총수나 그 실질적 오너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체포도 했고. 그런 것들 왜 하겠습니까? 하웨이라는 것이 중국 뒤에서 공산당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는 기업이지만 중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그 오너나 그 기업의 사실상의 소유주를 압박을 하면 구체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의사결정이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사명과 상관없이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고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도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재용 개인의 어떤 생각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그다음에 미중 경제 구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선택 이런 것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합적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도 좀 볼 텐데요. 자, 여권이 대선 주자는 봉하마을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대구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국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어려운 이 당대표 자리를 맡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영상 구성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두 분 모두한테 이제 드릴 건데, 자, 그동안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TK 지역에 좀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이후에 뭐 찾지도 않고 좀 거리를 뒀는데, 물론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당원 중에 상당수가 그 지역 출신이고 또 그 지역을 아예 안 가는 것도 역차별이 되니까 네. 가는 건 맞는 건데, 좀 찾는 그 가서의 워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동안과 달리 좀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두 분 의견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5.18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 가서, 물론 그 전에 원내대표에 취임한 직후에도 바로 광주에 가서 광주를 찾았고요. 이번에 또 5.18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TK 지역을 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간 것이어서, 뭐 김기현 원내대표 행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치적 의미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바로 TK 영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과 가가 있지만 충분히 경제 발전이라는 큰 공이 있는 분이어서 가서 찾아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 당대표에 출마한 분들의 행보는 사실상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를 찾느냐 광주를 찾느냐 순서를 가지고는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도 광주를 찾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될 몫이고, 그다음에 TK를 가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대3으로 이 당대표를 뽑는 선출 규정이 있는데, 당원들 투표가 70%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영남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른바 책임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민심이 있는 곳이어서 당연히 보수의 심장지인 TK를 가는 것은 이준석 전 최고로서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아주 참신한 방식으로 지하철에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배낭을 메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그런 아마 대국기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게 잘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또 사실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번에 갔다가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약간 멋쩍었는지, 그러니까 왜 박정희 생가는 왜 방문하셨냐 이렇게 했더니 민생의 일환이다. 왜 이게 민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그 국민의힘이 이런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관을 딱 정립을 하려면, 이거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민주적 가치는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어떻게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라든가 뭐 하나의 척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좀 놓은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 체제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바꾼 그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공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승은 명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왜 자꾸 박정희 향수 쪽으로 따라가려 하는 건지, 그게 과연 보수로서의 근본 가치에 부합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우식 교수님 지적대로 당연히 여기에 지금 당원이 가장 많고,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여기를 들려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여기를 대구를 중심으로 방문 일정을 잡는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준석 최고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신한 면모로 지하철 앞에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지하철 난리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흔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아, 깃발을 꼽으면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대구에서는 그 지하철 아침 인사, 출근 인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럼 어디서 하지, 이런 생각이 거의 들 정도로. 예, 당연한 그러니까요. 예. 저도 약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비 후보로 한번 뛰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쪽 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 되게 참신하게 정말, 그리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겠다는 이 취지는 좀 높이 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지금 뭐라 그럴까, 이런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금 불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준석 최고위원인데, 새로운 리더십인가 과연 저게. 왜냐면은 여전히 그 분열의 정치로서 여야 어떤 젠더 문제를 지나치게 대립화하면서 그 대립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는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의 자격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러면 이준석 최고가 전 최고가 지금 이제 후보라고 얘기해줘야겠죠.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하거나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고 새로운 후보, 그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하기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규식 교수님, 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일반에서는 1위, 그러니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서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는데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 경선은 5대5고 본 경선 7대3입니다. 뭐 당원들의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자, 당심과 민심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까요? 우선 이제 그 후보 등록한 다음에 28일에 컷오프를 해서 5명으로 추립니다. 5명 추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5대5로 합니다. 그래서 그 5대5 그 결과로 컷오프에 진출한 5명이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리고 본 당대표 경선은 7대3으로 당원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5대5 결과로 나왔던 본선 진출 5명의 순위 그때 1등, 2등이 저는 끝까지 그냥 본선에도 7대3 구도에서 1등, 2등으로 갈 가능성이 예비 경선 결과가 그대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당원 비중이 늘어나긴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상당히 전략적 사고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보면 당내 경선을 하는 것 중에서 보면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호남 유권자분들, 호남 당원분들이 전략적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호남이 지지 기반이지만 영남 출신 후보를 뽑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이 지지를 했던 경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영남 측에 있는 많은 다수의 그 당원분들도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대선에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윤석열 총장과 화학적 결합이 잘 될 것인가,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당이 변화할 것인가 이런 사고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영남이니까 영남이 지지한 후보, 내가 영남이니까 친박 후보 뭐 이런 TK 후보로 뽑는 그 단순한 1차적 투표 행태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7대3 구도의 정식 당대표 선출에도 민심을 반영한 후보, 그 민심을 등에 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측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보궐선거 말씀하셨는데 보궐선거는 원래 애초에 룰과 달리 결국 룰 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 여론조사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 여론조사로 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 일반에게 뭐 예를 들면 호감도가 높고 그다음에 비호감도는 낮은 그런 그 후보가 됐고 그게 이제 본선 경쟁력으로 나타났죠. 근데 이번 건은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최종 경선은 이제 그 7대3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당원 비율이 7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략적 판단을 당원들이 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나 또 그 부분 한번 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전략적 투표라는 것이 이준석 후보에게 반드시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 전략적 투표를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론을 등에 업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대해서 그 표가 몰릴 수 있다.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 대선 주자들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노 전 대통령 이제 12주기 추모 행사 위해서 봉하마을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뭐 선두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 당 뭐 공식 이제 싱크탱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했고 또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 당내 경선 뭐 다양한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일찌감치 좀 굳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마 그 당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 그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은 그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1인 1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심보다는 국민들이 누구를 가장 그 대통령 후보로서 적격으로 보느냐 민주당 후보 중에.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1위로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2위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선두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세결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초선 의원들을 보면 이제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적인 인연이 다른 후보들하고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 높잖아요. 누구한테 빚을 많이 졌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 중심으로 굉장히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대세로 흐르고 있는 측면들이 보이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다선 의원들, 그러니까 재선 이상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후보들. 다른 여러 후보들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정치적인 빚이 있거나 이래서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그러니까 좀 무겁겠지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서 그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결집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 대세론의 흐름을 이재명 지사가 현재까지는 타고 있다. 예, 어떤 다른 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의 세결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당내 상황 잘 아실 테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포럼에서 옛 박원순계 이제 핵심 좌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삼선 박홍근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뭐 이 박원순계가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전북 지역구인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정세균 그리고 허영 의원은 이낙연 이렇게 좀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번 이 박홍근 의원의 이 합류 뭐 어느 정도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이 서울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러 그 의원들 간의 모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끌면서 이거 이제 이른바 범계파 형식으로 대부분의 의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약간 본인의 스탠스를 새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이거나 정책적 색깔이 가장 비슷하고 지역적 또 기반도 가깝고 그런 부분에서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언급해 주신 박원순계 뭐 윤준병 전 이제 서울시장 출신, 부시장 출신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인연들 문제 때문에 각자 또 후보들에게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녹취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자,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앞서 나가면서 차이를 벌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잠시 보고 오시죠. 포퓰리즘은 바로 대의 민주주의.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과연 공정과 상식이 어떤 좌표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제도 신뢰를 상실한 체제를 이제 급기야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얘들은 한국의 OECD 국가 그 산업화 사회가 탈산업화 세계관으로 이제 단단히 변하는 측면들이 굉장히라는 걸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나타난 이건 불공정해요. 이게 요즘 애들이 많이 네, 오늘 전문가 그룹 출범 당시 이제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요즘 이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뭐 여기저기 가서 얘기 들어보고 공부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런 자맹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출범을 포럼이 드디어 했는데 자, 뭐 공정과 상식 그리고 반문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뭘지 그리고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자발적 모임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윤사무라는 조직도 있고 그 윤사무라는 조직은 전국적으로 회원을 확대해서 지금 사실 뭐 창당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렸을 때 그 사진이 전달되었던 또 열지대라는 또 팬클럽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33인으로 구성된 또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제 포럼을 만들었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직접 자기가 주도하거나 개입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으로 상징되는 공정 또는 법치 상식, 헌법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고 다만 오늘 이제 발족한 이 공정과 상식 포럼이 좀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조 발제를 한 송상은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대학교 때 석사 논문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적인 소통은 가능한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송상은 교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암묵적 동의하에 그 뜻 있는 사람들 모아서 저는 결성한 것을 보이고 면면을 봐도 뭐 직접적으로 정치 현장이나 일사에서 뛰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각계각층의 원로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향후 대권 행보를 나서면 좀 뒤에서 좀 병풍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 역할 그런 원로들의 모임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뭐 참여하신 이게 딱 누구 위원으로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조 발제를 맡았던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진보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를 자신은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취지에 맞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에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따라갔을 텐데 진중권 전 교수는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지지 포럼이라는 거는 모른다 자기는 그냥 이제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가게 된 것이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단체 행사라고 생각 안 하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전부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외 몇몇 분들도 이게 반드시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뭐 모시기 위한 어떤 그런 그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이걸 자체를 갖다 어떻게 의미를 둔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른바 자명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이런 동정 보도를 통해서 거의 뭐 좀 지지율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우리 정치사에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대선 후보라는 건 끊임없이 언론의 검증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언론의 뭐 이렇게 동정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비판을 비껴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아까 뭐 이재명 지사는 예쁜 포장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만 만약 언론이 비춰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그렇게 과연 우리 정치 현상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보다 더 만약에 정말 정치에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많은 기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감없는 메시지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좀 증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언제 이제 본인 등판할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한 달 전쯤 됐는데 윤 총장 전화 받으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 하고 그랬었는데 예.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윤 총장 이제 5월 이렇게 해서 뭐 훌딱훌딱 지나갈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별의 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니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타이밍.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아데나워나 네. 불란스의 드골이나 네. 영국의 마가렛 태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간을 제대로 잡고 그렇죠. 자기가 모든 정열을 바쳐서 그렇죠. 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래.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별의 순간 관련 언급을 했고 이와 함께 또 이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던 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우리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인 자체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포함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두 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뭐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이제 연락이 됐고 만남을 한번 약속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에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향후에 정치적 행보를 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하거나 또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비대위원장을 해왔던 중도화 노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노선,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는 합리적 노선 이런 것들과 같이 가겠다는 의지로 아마 접근을 만남을 약속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지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구체 행보를 하기 전에 만남이 과연 부담이 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그게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향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관계는 개인적인 뭐 밀당이나 관계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했을 때 대선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했을 때 정치 방향과 정치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아마 만남이 추진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야권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도 야권으로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좋은 분들이 많이 링에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김동연 전 부총리,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현 감사원장인데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관료들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왜 저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 정책을 짰던 김동연 부총리가 야당에서 영입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후보라면서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고 그게 위기라고 지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남을 약속했다가 그게 이제 깨졌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과의 긴장관계,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좀 이제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전국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